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근 이 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법정에서 만나는 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합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을 방문한 전우원 씨는 5.18 유족, 피해자들과 만나 할아버지는 큰 죄인이고 학살자라며 사죄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합니다.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 사퇴에 이어서 사회이사 후보 3인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지도부 집단 공백으로 KT는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내년 미국 대선판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UCN 이슈 본격적으로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를 찾은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에서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대신해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네, 호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금 전우원 씨가 묘지에 참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조금 전인 11시 30분쯤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방명록을 작성했는데요. 이 방명록에는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헌화와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이 묘지 참배가 시작됩니다. 우선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 묘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어 12살 나이에 이 계엄군 5인 사격으로 숨진 고 전재수 군 묘를 참배하고요.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지 43년이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묘역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참배가 마무리되면 5.18 민주묘지를 나서면서 또다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에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서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5.18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거쳐서 유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 씨는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했고 이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을 고통에 잊게 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에 와서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죄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5.18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진심 어린 사죄에 5.18 유족들은 전우원 씨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5.18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잃은 김길자 여사는 광주에 오기까지 전 씨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러한 결심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전우원 씨는 오전에 5.18 유족,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큰 죄인이고 학살자라고 사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부 독재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부 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 여러분들, 영웅이고 정말 저희 나라의 빛이고 소금이신 모든 분들을 오히려 더 고통에 있게 하고 그 아픔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전원 씨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현장 화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옮기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전원 씨가 헌화를 마치고 지금 묘지로 이동을 했고요. 취재진과 함께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묘비 앞에서 유족들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함께 봤는데요. 네, 전원 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서 유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이거 지금 전해드리는 건 조금 전에 저희가 촬영한 화면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5.18 묘역을 참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전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SNS에다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같은 의혹 등을 폭로를 했고요. 자신의 마약 의혹까지 밝히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경찰 수사를 곧바로 받고 지난 30일 새벽 광주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피했던 곳인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고 피해자 상처받으신 분들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하기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기념문화재단에서 5.18 단체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엔 유족과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늦게 찾아뵙게 돼서 더 일찍 사죄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곳은 광주시가 1999년 5.18 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만든 추모 공간인데요. 5.18 피해 보상을 받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피해자 4,296명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는 추모 공간입니다. 네, 전원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원 씨의 모습 전해드렸고요. 제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에 달걀이 날아오기도 했는데 이 대표가 맞진 않았습니다. 오후 재판부터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서 대장동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 오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오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이 대표 법원 출석에 많은 지지자와 반대 집회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대표 출석에 맞춰 누군가가 달걀 2개를 투척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 근처까지 날아가진 않아서 이 대표가 달걀을 맞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현장 인파들끼리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골프도 같이 친 게 아니라 요트도 같이 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재판이 특히 관심을 끄는 건 한때 측근이었지만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대장동 사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법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네,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차피 뭐 본인 좀 거짓말들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후부터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증언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이 대표, 고 김문기 전 차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왔고 이들은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둘이 2인 카트를 타기도 했다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유 전 본부장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정부 여당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인상 자체가 좀 미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인상안뿐 아니라 당정이 언제 다시 인상안을 발표할지도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적용하기로 했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전날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하 의원 표결만큼 찬성표가 나왔다면 가결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혐의가 하 의원의 혐의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퍼주기 외교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외교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핵심 의제를 조율할 외교 안보 라인이 줄줄이 교체된다며 비판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선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유기용 교육위원장이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하고 방금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법기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던 점을 끄집어내 부전자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정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한편 아들까지 불러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선 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정 변호사 이름을 넣은 청문회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학폭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정 변호사 사건만 다루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 사안보단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음 달 발표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이른바 개헌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는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일단 영장 심사는 마무리된 거죠? 네, 10시 반 시작된 조전사령관의 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조전사령관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그제 조전사령관을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전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조전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주신 혐의를 보면 원래 논란이 됐던 내란 음모 혐의는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어제 청구된 구속영장에서 계엄령 문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문건이 단순히 작성 단계를 넘어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조사를 이어가면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해당 혐의는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영장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가 지도부 집단 공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 사퇴에 이어서 사회이사 후보 3인도 동반 사퇴하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차기 이사회 구성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서초구에 있는 KT 주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주총회 직전에 사회이사 3인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KT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주요 의안이었던 윤경림 대표이사 선임안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 후보 3인에 대한 재선임안도 주요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주총이 열리기 30분 전쯤 후보 3인이 모두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이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에 대해 재선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른 두 후보도 연임에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는 오는 2025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현 변호사 1명만 남게 됐습니다. 현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게 된 건데 KT로선 대표이사 선임에 앞서 새 이사회 구성이 더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현직 사회이사 후보 3인이 동반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퇴 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상법상 정관으로 정한 이사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KT 사회이사는 총 4명이 남게 됩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앞으로 차기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인데요. KT 이사회가 먼저 꾸려져야 합니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회이사 6인 총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족한 사회이사 2명은 물론 현재 공석인 사회이사 2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꾸려지면 사회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꾸려 또다시 후보자 공모나 추천 과정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대표 직무대행은 박종욱 경영지원부문장이 맡고 있는데요. 박종욱 직무대행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해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KT 노조와 소수노조인 새노조 측은 현 상황에 경영진 책임이 크다며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총장에서는 개인 주주대표도 참석해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를 통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KT가 추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정관이 삭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정관 변경 안건이 논의될지도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최소 2번의 임시 주주총회까지 5개월가량 남은 만큼 이 기간 KT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T 주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KBO 리그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와 KBO 산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리그 후원사 유치나 중개권을 비롯해서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KBOP와 관련해서 KBO 간부의 배임 수재 혐의를 경찰에서 넘겨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배임 수재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앞서 경찰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 업체가 프로야구 중개권과 관련해서 KBO 측에 로비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내년 미국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현지 시간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This is the first time a former president has been charged with a crime. So this is unprecedented.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는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데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그녀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변제한 13만 달러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추문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트윗을 통해 대선 개입 시도이자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하는 등 공화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7달 동안의 대장정을 알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오늘 열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변했는데요. 개막식 무대는 우리나라 국제행사 개막식 가운데 처음으로 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율 기자. 네, 전남 순천 오천 그린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서 있는 곳 어디십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넓은 잔디밭과 함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곳에 놓인 데크길을 걷다 보면 1km 길이의 푸른 잔디밭도 보이는데요.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에 흙을 채우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힌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차량보단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원박람회의 상징적인 공간 가운데 한 곳입니다. 주변엔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강 동천이 있는데요. 박람회를 앞두고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2.5km 길이 백길이 복원되면서 물 위에서 정원도시 순천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2013년 이후 확 달라져 다시 열리는데요. 10년의 세월 동안 제1호 국가정원의 수목은 더욱 울창해졌고 봄꽃이 피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 등 3개 권역에서 펼쳐집니다. 박람회장 면적만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만큼 드넓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도 운영되는데요. 국가정원에 만들어진 캠핑시설에서 낭만과 힐링을 만끽하는 프로그램은 일찌감치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관람객 800만 명이 목표인데 이미 108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교통관리 등 안전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다니는데 장애가 없고 우리나라 첫 반려견 신화국제행사도 시도합니다. 10년 전 일부 박람회장에 연출됐던 야간 경관도 도심까지 확대됐는데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순천의 밤은 오늘부터 찬란하게 빛납니다. 정원과 갯벌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순천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시청자 여러분도 순천에 오셔서 순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YTN 노선열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3번째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을 했고요. 오늘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후에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두 사람이 법원에 도착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골프도 같이 사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네.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동규 씨! 네. 거짓말하지 말하실 거 있으신가요? 떳떳하게 살아야지!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격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방어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17일 날 배임 혐의로 재판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휴정한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같이 출장을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증인으로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얘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그 사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주 네. 출장 갔을 때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쳤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사진들은 또 그런 것들 반증한 사진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카트 골프장에서 네. 카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같이 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탔는데 왜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러 간 것이고 근데 어떻게 김문기 처장을 알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네.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하위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재명 대표만이 알고 있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애매하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금 저 상당히 소란스럽잖아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 차에서 내릴 때. 그 정치 영역으로 이 재판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 사법적 영역과 지금 정치 영역이 굉장히 혼합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 산만하게 번잡하게 혼합돼 있는데 버무려져 있는데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여야 정당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도 좀 자제하고 법원의 판단 기다리는 수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사실 대장동 의혹들이 확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고 또 밉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하고 이른바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 이 3명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이 둘을 연결해주는 고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김만배 등의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 오랫동안 대장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유동규가 거기 같이 일을 했고 네.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또 같이 또 의형제를 맺으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유동규 본부장 고리에서 딱 끊었으면은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 않는 이 그림이죠. 그래서 2021년 처음 9월달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와의 검찰 수사에서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유동규까지만 대장동 일당으로 기소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는 이제 선이 확대되지 않았던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재수사를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술을 시작한 건데 이 심경의 변화의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문기 처장이 사망을 했는데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속에서 굉장히 큰 인간적 배신을 느꼈다라는 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법정에서 두 명이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아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오늘 장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이 같은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 자신의 기억들을 가지고 논박을 벌이기 때문에 저는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드라마틱한 오늘 법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고요. 표정이 어떤지도 참 궁금하지만 그것도 이제 기자들의 묘사로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쯤엔 내일 휴일이죠. 다음 주에는 한번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굉장히 소란스러웠고요. 계란도 누가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뭐 법원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은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또 반대자는 반대자대로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또 반말을 하고 또 사실 뭐 계란을 던져서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실 계란을 던지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성숙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자도 분명히 있는 반대하는 거죠. 분들도 꽤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반복되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사법의 영역이 지금 정치 영역과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뭐 다들 말씀하는 겁니다만 일단 재판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주류들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이제 법원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도 그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고 그동안 뭐 계속 보도돼 왔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은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반전된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진술 때문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전에는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오늘 이제 어떠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느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법원 밖에서 이렇게 뭐 지지세를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당사자들이 좀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시간이죠. 법원의 시간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기소해라 법원에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좀 불리한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진상 그렇습니다. 실장 재판에서는 뭐 CCTV가 진짜니 가짜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원과 관련된 기소가 된 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요. 아직 재판은 시작은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게 오늘 출두한 게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재판이 진행이 한참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키맨을 하고 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재판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공직선거법 재판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출두를 합니다만 대장동 사건 기소가 되면 또 2주에 한 번씩 출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 두 분의 또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매주 재판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재판정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장소, 방법, 뭐 메모 이런 것들을 지금 진술을 막 쏟아내고 있고 그걸 탄핵할 만한 변호인 측의 변론이 사실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도 지금 엊그저께는 재판정에서 CCTV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론을 또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 변호인의 변론까지 미리 예상해서 검찰 측에서는 그걸 탄핵할 만한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전달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 가짜다. 이제 최근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성과가 그런 거죠. 압수수색 해보니 성남시청의 이른바 관리팀에 기재되어 있는 CCTV가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 예산 같은 거 확보해서 동네 CCTV 설치하는데 다 관제센터에 기록이 연번이 돼 있습니다. 네. 1년 번호가 있어야만 CCTV가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확인한 건 분명한 사실은 성남시장실에 있는 CCTV는 관리팀에 연번이 없었고 관리팀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계속 검찰의 증거가 나오면 변호인 측의 특히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나 이쪽에서 변론하는 것들이 좀 반증되기 때문에 네.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가서도 좀 불리한, 여론적으로는 일단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대장동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재판 중에서 중요한 게 그 428억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소장에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검찰의 지금 이 얘기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사건에 그 공소장이 그 428억 이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그 부정처사 흡수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된 거예요, 공소장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특별한 증거를 못 갖고 있다. 그 이후에 뭐 새로운 게 없다. 단지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네. 근데 아무튼 그런데 핵심 관건은 변수는 428억 원을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알고 있었는가, 받기로 했던 사실인데 그게 네. 아직 끊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아직 검찰로서 확실한 네. 입증한 자료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풀려야지 뭔가 이 재판에 향배가 전 그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장동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게 사실은 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본 사건인데 그게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또 법정에 나와서 검찰의 이제 공격이 시작될 거고 검찰의 이제 입증이 시작이 될 텐데 저는 428억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기소된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대장동 1회 신도시 사업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성남 시민으로 돌아갈 몫을 배임했다라는 네. 특가법상 배임 혐의하고 성남 FC의 그 133억 원 제3자 뇌물죄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저는 성남 FC 뇌물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인데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에게 줬던 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제3자 뇌물의 상징이었거든요. 삼성이 돈을 수십억을 줘서 사들였던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합법적인 형태로 제공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이 한국 승마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승마협회 회장 자격으로 말을 사준 거예요. 그렇지만 제3자 뇌물로 법원은 판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전례가 있고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고 지금도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성남 FC의 이 133억 제3자 뇌물은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재판 과정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뭐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가결이 됐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입니다. 제가 지난 2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려봤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표결 결과를 잠시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1명이 표결을 했고요. 찬성 160명, 반대가 99명입니다. 기권은 22명이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10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가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56명이 야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04명이 국민의힘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영재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하영재 의원을 빼면 빼야죠. 그래서 예. 57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뭐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104명 중에 하영재 의원을 빼면 103명이기 때문에 160표 찬성이라고 한다면 순수한만 계산하면 57표가 국민의힘 아닌 데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지금 57표가 이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권도 22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내용의 어떤 이 부정부패 혐의 또 돈을 주고받은 혐의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이게 부결이 됐고 또 하영재 의원이 왔을 때는 이게 가결이 됐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지금 다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 기소가 됐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치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그때는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부결로 방탄을 자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불안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놀라울 정도로 30표 이상이 이탈했다고 그래서 뭐 개딸들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 57표가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이탈한 걸로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순순히 방탄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결이 돼서 정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서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해명을 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방탄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뭐 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원론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현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이른바 불체포 특권에 입각해서 지금 이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법원의 영장의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의원이 구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신구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체포동의안이 마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로 구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의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의원이 피할 이유가 없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과거 권위주의 때의 사실 산물이에요. 그때 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원들 탄압하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건 사법적인 혐의와 관련된 거라서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걸리기 때문에 이걸 사문화시키기도 어렵긴 어려워요. 법을 개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 뭐 그런 보도도 가끔 보긴 봤습니다만 이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 좀 사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법치의 기본이 법 앞에 평등이고 자유의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인데 이분을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안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의 연장에서 민주당이 자꾸 이게 이중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승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잖아요. 하영재 의원은 가결이 됐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애매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뭐 내로남불이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만 그 비판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당의 의원들은 부결되고 지금 이 부분은 찬성됐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고 좀 봐요, 일단.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영재 의원은 이제 범죄 혐의가 중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비교할 수 없다고 쳐도 이게 뭐 범죄 혐의를 저울로 재서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하영재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어느 정도 좀 결이 같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 불법 수수잖아요. 근데 그 노웅래 의원은 부결돼야 되고 하영재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고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뭐냐면 죄가 중하고 중하지 않은 거는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는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고 사법 살인이다, 사법 사냥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의원들의 생각이죠. 근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것도 별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 게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단 이런 건 있어요. 최근에 저 어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검찰 수사가 좀 과하다라는 조사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것과 이 체포동의안 그렇다고 분류시키는 건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용조 의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예. 예. 이게 좀 본류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권 22명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또 이 친분 관계, 네. 또 호호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참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바꾸지 못하는데 네. 어찌됐든 과거에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이 의원들의 어떤 자율성을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개인들의 비리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꼭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상황인데 네. 21대 국회 들에서는 대부분 다 가결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불법적인 돈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건 그 잡범이지 어떻게 이게 정치범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결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만 지금 이게 부결이 됐다가 이번에 하영정이 된 건데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차마 네. 가결을 할 수 없고. 근데 무기명인데도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예. 이제 양심사 그런 거죠. 양심입니까? 그러니까 차마 예. 가결은 못하고 그렇다고 부결을 하자니 찜찜하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또 양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는 항상 나왔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기권표나 무효표는 사실은 부결은 아닌 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차마 가결에 도장을 못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친분 때문에 이 국회 표결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좀 국민님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장 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하영재 의원이 구속 수사가 할 정도로 구속수사를 할 정도로 상당한 혐의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영장 심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아침 회의 내용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태호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언론에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태호 1차장과 갈등을 빚어 김성한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 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저는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태호 차장이 그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그 부하잖아요, 말하자면 차장인데 이 두 알력설이 나온다는 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위계 질서가 그건 사실은 그 흔들린다는 얘기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뭐 이제 이번에 방미를 앞두고 문화 일정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 앞뒤가 안 맞는 특히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된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상의 착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업무상의 착오도 있고 또 실장과 차장과의 이른바 갈등설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환 실장이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원래 보도에는 김성환 실장이 유임설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게 하루 만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김성환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1시간 만에 사의를 금방 받아들였어요. 윤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태용 주민대사가 바로 내정이 됐고. 그다음 그 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주민대사가 내정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특히 주민대사는 지금 방미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지금 국빈 방문인데. 근데 어제 주민대사를 이제 거기 기용을 하고 내정을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안보실 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한 한일 회담 앞두고 한미 회담 앞두고 이렇게 불거진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큰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컨트롤 타워가 별로 없어 보이고 말이죠. 게다가 김태호 차장이 윤 대통령은 뭐 업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번에 경우에도 한일 회담을 누구도 하면 김성환 실장과 김태호 차장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불거져서 결국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반드시 국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원인이 뭡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감한 시기에 사실은 민감한 현안으로 이제 이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뭐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시기 적절치 않다. 예. 오히려 지금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5월 달 또 G7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외교 용사가 다 끝나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밑그림이 좀 완성이 된 다음에 저절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우리 국민들이야 또 우리 기자분들이야 굉장히 궁금해하겠지만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서 파헤치는 것은 지금 시기에 국익에 맞지 않다. 그리고 예. 대통령실도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빨리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과제로서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계기가 됐던 사건은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빈 만찬 행사에서 보고 누락 사태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보실이 굉장히 위중한 굉장히 중대한 외교적 안보적 이슈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칸막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 안에서도 칸막이들이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칸막이라는 게 어떤 보안적인 그렇습니다. 측면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보실과 비서실과의 또 칸막이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비서실 쪽에서는 안보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보실에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왜냐하면 그 국가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에 이 칸막이가 두터웠던 것이 저는 이번 행사가 누락된 것도 저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를 부르려면 안보실에서는 이게 안보 현안으로 생각하고 후순위로 밀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전 쪽에서 보면 좀 큰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서실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스케줄도 알아보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칸막이 때문에 건너가지 않았다 한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일본의 언론 플레이 과도하게 나온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도 이제 이번에 사유로 나오는데 그것 역시 안보실에서는 이 성과를 냈으니까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자료를 만들고 회의를 할까 이거지만 비서실과 협의해서 사실은 홍보수석실에서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고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를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에는 칸막이도 이번에 원인이 됐고 안보실 안에서도 칸막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좀 지나치 확대되면 김태호 차장과의 불화설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저러한 추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김성한 실장이 스스로 사퇴를 해서 또 대통령도 뭐 보도에 따르면 어제 밤늦게까지 그 덕담을 나눴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빨리 새로 온 우리 조태영 실장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빈자리를 빨리 채우긴 했습니다만 이게 외교가 어쨌든 뭐 국가 간의 신뢰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담당자를 바꾸는 거는 그런 결단은 좀 어떤 문제가 좀 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제 그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빈방문까지는 마치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그 안보실의 총사령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성한 실장이 스스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대통령한테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김성한 교수 스스로 아마 사퇴의 의지를 가진 것 같고 그걸 초등학교 동창인 대통령도 충분히 감안해서 만류를 했지만 저는 수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번 논란도 좀 반영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발표된 거 오늘 발표된 그래픽 하나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랐고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수치 자체가 항상 크게 진폭이 높지 않으니 크지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건 30%에서 하나 내려오면 20%거든요. 그 20% 대란 것과 30% 대란 건 전혀 달라요. 1~2%포인트 차이라 하더라도. 저 부분 결국 외교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도 보니까 긍정평가하는 사람들도 외교 문제로 긍정평가를 하고 부정평가하는 유권자들도 외교 문제를 이제 요인을 둔단 말이죠. 이 부분은 한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대단히 민감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그 김성한 실장의 사의 표명도 그렇습니다만 한일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윤 대통령 정부가 미래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게 저기 반증된다고 좀 봐요. 4%나 떨어졌잖아요, 저 부분이. 그리고 게다가 지금 60%로도 올라왔고 말이죠, 부정평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미래관계가 중요하다,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일 문제라는 건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문제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윤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 좋겠습니다만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원인 분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30%로 떨어졌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경고라고 보고요. 저기 20%로 내려가면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건 아마 69시간 노동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 등장 이후에 이른바 이제 이준석 파동이 이제 계속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 MZ 세대들에 대한 이탈이 좀 있는 것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 특히나 일본의 사후 언론 플레이에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일본에 끌려가는 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야당의 공세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 차원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라고 하는 조금의 그 불만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좀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그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한 보도들이라는 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좀 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통령실이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2부가 진행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